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치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간단 리뷰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부분, 뒤에 남아있는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들 위주로 체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지문 갑시다. 3번 지문 정도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거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나마 수행만 한다면 그것이 위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될 것이다. 2번 문제는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진도를 나갔던 부분들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쭉 넘어가서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들 4번 문제 갑시다. 1번 지문. 허공작에 대한 문제하고 공문서 위조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허공작은 무형 위조에 대한 문제고 공문서 위조죄는 유형 위조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허공작이 성립이 되려면 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신분범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공문서 위조죄는 유형 위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를 범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분범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번 지문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고 2번 지문 역시 틀린 지문이죠. 횡령죄든 배임죄든 추상적 위헌범이다. 특히 배임죄 같은 경우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야기가 돼야 된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막연한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 부분까지 같이 주의를 해두시고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죠. 일반교통방해죄, 법적 성격 자체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추상적 위헌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현실적으로 마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마비될 수 있는 위험성, 현저히 곤란한 상태만 야기가 돼버리면 바로 기수가 돼버리죠. 따라서 미수가 될 것이다. 틀린 지문이다. 4번 지문 범인 은닉 도피죄. 범인 은닉 도피죄도 대표적으로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제가 진범입니다. 제가 범죄를 범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에 진술함으로써 진범에 대한 체포를 곤란한 상태만 야기시키면 바로 기수가 돼버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있는 무고죄 정도 체크를 해봅시다.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지문 가볼게요.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과정에 필요적 감면 사유로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말은 두 줄 밑에 가시면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A, B라는 사람한테 사기죄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A, B가 저를 사기쳤습니다라고 허위의 신고, 고소를 한 게 된 거죠. 근데 A, B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지 않았다.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필요적 감면 사유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이야기 나온 김에 밑에 있는 4번 지문 가보시면 배임죄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대물, 변제, 예약 사건이다. 배임죄 단원에서 빈출되는 판례였죠. 대물, 변제, 예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4년도 전만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대물, 변제, 예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을 반드시 타인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왜?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라면 돈으로 갚아줘도 되는 거고 부동산으로 갚아줘도 되는 거고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로서 허위의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배임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염려가 생겼을 것이고 형사사법 적용 자체를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였다 할지라도 무고죄는 여전히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번 지문 성립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다. 4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누범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1번 최신 판례. 벌써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쉬운 판례는 아니에요. 일단 날짜가 나와 있다고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포인트는
앞선 범죄, 뒷선 범죄 이 두 가지의 범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갑이라는 피고인이 벌써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실효 처분을 받아가지고 원래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집유를 받았는데 집유 자체가 실효가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집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범죄로서 교도소에 몇 년 갔다? 3년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B라는 범죄 때문에 교도소에 몇 년 갔다? 1년 가 있다. 3년 집행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다시 B라는 범죄로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간이죠. 이 기간에 다시 C라는 범죄, 공직방을 범하든 사기죄를 범하든 C라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 C라는 범죄가 과연 누범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범죄의 관계에서는 A라는 범죄, 앞선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이 종료되었고 3년 기간 내에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A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누범이 될 수 있겠지만 B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누범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네 번째 줄에 다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있던 중에 공직방이라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사기죄를 범했지만 어찌되었던 공직방을 범하게 되었을 때는 집행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앞선 범죄에 대해서는 누범이 될 것이고 지금 집행을 받고 있는 B라는 범죄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1번 지문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다. 3번 지문부터 살펴봅시다. 금삼금이죠. 전범에서 말하는 금고도 선고용 기준, 후범에서 말하는 금고도 선고용 기준이다. 따라서 벌써 범죄를 범해가지고 집행이 종료된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범했는데 법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었지만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을 해버리면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범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없다? 누범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3번 지문 갑시다. 오늘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지문이 가끔씩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인천 부평구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인천 부평구 재건축 개발조합에서 조합장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은 조합장이다. 근데 조합원들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서명 결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안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피고인이 조합 사무장한테 안건으로 올려왔던 것을 누락시켜버려라, 빼버려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누락되게 되었을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문제는 위계가 아닌 거죠. 만약에 실제로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올라온 것처럼 조합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면 상대방한테 착각, 오인, 부지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안건 자체를 단순하게 누락시키는 행위만 가지고는 조합원들, 상대방에 대해서 착각, 오인, 부지를 불러일으키는 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없는 거고 이 착각, 오인, 부지를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힘든 것이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네 번째 줄 가시면 조합원들의 의사를 단순하게 누락시키는 행위만 가지고는 상대방한테 오인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위계성이 부정이 되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갑시다. 10번에 있는 2번 지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상표법 위반죄에 대한 재수관계다. 밑에는 4번 지문도 마찬가지고 2번 지문도 마찬가지고 저작권 침해행위든 상표법 위반죄에 대한 문제든 상표마다 재수관계를 인정한다. 저작물마다 재수관계를 인정한다. 따라서 2번 지문 가보시면 상표법 위반죄가 포인트고 중간에 가시면 수개의 등록 상표다라고 단서가 달려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는 일제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 아니라 수재관계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따라서 포괄일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2번이 정답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공직방해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2번 지문. 2번 지문도 가끔 질문하시는데 일명 천일염 사건이에요. 제가 A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천일염을 가지고 있는데 장사가 잘 돼요. 염전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천일염이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다가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허위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제가 A라는 사람한테 투자금을 무려 5천만 원이나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투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염에 대해서 가처분 해주십시오.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과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위계에 의한 공직방은 이론상은 추상적 위헌 범위 맞겠지만 해석상은 뭐라고요? 구체적, 현실적으로 공무가 방해되었을 때만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 인정이 된다.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가처분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재산을 보존하는 수단, 묶어두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까지 재판 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업무 자체가 현실적 구체적으로 방해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계성이 부정이 되고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첫 번째 앞에 허위의 매매 계약서 및 영수증을 서명 자료로 첨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회수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하게 보전 처분에 불과한 것이지 재판 업무 자체를 현실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방해되지는 않았다. 다시 끝에 가시면 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맞습니다. 4번 지문 갑시다. 이 4번 지문은 반복을 많이 했죠. 물론 법리적으로는 반복을 많이 했지만 지금 4번 지문처럼 법원 서기보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유형으로 나온다면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례예요? 골든벨 사건이죠. 공직방이 인정이 되려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폭행 협박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적법한 공무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경찰관 분들이 판단해봤다. 그러면 출동을 해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네. 물론 이 A라는 사람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없죠. 왜? 자기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따지고 달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행위 당시를 봤을 때는 A라는 사람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구비했다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정강이 조인트를 까버렸다면 공직방위 인정이 된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대항을 해서 조인트를 감으로써 폭행을 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될 수가 없죠. 왜? 이 사람은 업무방해죄를 범한 적 자체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이고 공직방은 성립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제일 끝에 가시면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책을 진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갑시다. 권리행사 방해죄. 1번 지문. 여기서의 쟁점은 뭐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이 되려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이어야 돼요. 여기서의 쟁점은 자기 소유 물건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다. 절도 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처럼 명백히 불법적인 점유 관계라면 그 절도 범인의 점유는 전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지만 명백히 불법적인 점유가 아니라면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권한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거나 또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라서 잠시 미루고 두고 있는 상태였다면 여전히 잠재적 보호 가치가 있는 점유관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점유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지문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공동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렌트카 회사에 있던 차량을 사용하도록 건네준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를 일단 판단하기 전에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명백히 불법적인 점유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에는 해당이 된다.
그런데 공동대표 중에 나머지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그 차량을 몰래 가지고 와버리는 거죠. 죄는 된다 안 된다? 타인의 점유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 밑에 가보시면 아직 그 차량은 회사 명의로 등록을 거치지 못했다.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니에요. 따라서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 물건을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타인 점유는 인정이 되지만 자기 소유 물건이 부정이 되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였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2번 지문은 뭐가 쟁점입니까? 계약 명의 신탁이 되었던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 되었던 간에 여기서는 중간에 가보시면 계약 명의 신탁인데 매도인이 악이든 선이든 불문하고 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악의의 상대방이었다면 매도인 측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전혀 모르고 있는 선이었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이 될 것이고 매도인 측이 판매했던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누구한테 넘어갔을 거고 수탁자한테 넘어갔을 거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악이든 선이든 불문하고 신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자체는 애초부터 신탁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없는 대상이에요? 없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 제일 끝에 가시면 신탁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왜? 신탁자의 재산이 아니니까. 3번으로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닉이라는 법리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결론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 은닉이 뭐다? 소재 불명 상태. 이 물건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강주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소재 불명 상태를 야기한다든지 소재가 불분명, 불투명하게 돼버리면 은닉 상태가 인정이 돼버린다. 그럼 법리 정리했으니까 하단에 있는 사실관계에 가보시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차량을 값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면 일단 자기 소유 물건이지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죠. 그럼 일단 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은 구비했다. 그런데 렌트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렌트카 사업 자체가 취소 처분을 당하는 바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것들이 모두 직권말소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럼 저당권이 걸려져 있던 차량인데 저당권이 다 직권말소되어서 없어져 버렸으면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은닉 상태, 소재 불명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제 밑에서 한 줄 위에 가시면 은닉하였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애매모호해졌다. 소재 불명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은닉이 인정이 되고 죄가 성립이 된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강제 집행을 하려는 태세를 갖추자. 채무자는 자기가 제3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던 권리, 채권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허위 양도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허위 양도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하고 있는 가압류 결정 자체의 정본이 먼저 송달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만약에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가압류 결정에 대한 정본 자체가 먼저 송달이 돼버리면 처분 금지요라는 효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채권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 따라서 허위로 양도를 해봤자 죄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반대가 돼버린다면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그 전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든지 허위로 양도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성이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기수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문을 가보시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그러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제3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허위로 양도했다. 근데 두 줄 밑에 가보시면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전이죠. 포인트는 여기죠.
송달되기 전에 허위의 양도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성은 그때부터 야기되었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제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기수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17번 지문 갑시다. 공무상 표시무효죄. 빈출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종종 출제가 되니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압류 등과 같은 봉인, 이 공무상 표시가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의 집에 압류딱지가 막 붙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채무자가 압류딱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기의 재산, 유체동산을 다른 곳으로 함부로 이동을 한다든지, 압류딱지를 찢어버린다든지, 봉인을 해쳐버린다든지, 공무상 표시를 해치게 되었을 때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이 된다. 자, 1번 지문. 공무상 표시는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두 번째 줄 가시면 집행관이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집행관이 와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등등처럼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해야 돼요. 압류딱지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목록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통해서 자기의 점유 상태로 가지고 왔는데 갑이라는 피고인이 봉인을 훼손해버린다면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지문처럼 집행관이 구체적인 직무집행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면 그 유체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랄지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가시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가, 여기다 밑줄.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 과연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너는 온천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너는 온천수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가처분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위반을 하게 되었다면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온천수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는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가처분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처분 채무자가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위반을 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지문 가시면 타이어점 사건이죠. 자동차 타이어. 채무자는 타이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자기 집에 있던 유체동산에 압류딱지가 막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점이 국가한테 수용이 되어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압류딱지가 부착되어 있는 유체동산을 다른 공간으로 옮겨야 되겠죠. 근데 그냥 옮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자기의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했고,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거나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유체동산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효용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고, 이 봉인과 같은 공무상 표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시인데 채권자가 승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긴 것이기 때문에 기타 방법으로 효용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문을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승인을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옮겼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19번 갑시다. 직권남용죄.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이죠. 전 비서실장 김기춘 씨 알고, 그리고 정무수석이 정경련 단체한테 특정 보수단체한테 지원금을 지급하라 라고 시키는 것이 과연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과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일단 1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기본적인 판례의 법리죠. 벌써 기출이 되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직무권한 자체를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직권남용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애초부터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면 이것은 불법 행위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끊으시고, 그러니까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명문의 규정 자체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법령상 근거는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명문상의 규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법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일반적 직무권한에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적 직무권한은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직권남용행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럼 피고인들이 누구예요? 비서실장입니다. 정무수석이에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방면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폭넓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지문은 후단 부분이 틀렸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법령과 제도와 종합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2번 지문 갑시다.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려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직권만 남용했다고 바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권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대등적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를 충족하게 되었을 때만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그럼 전단 부분은 아무 문제 없고 끊으시고 후단 부분 갑시다. 그러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볼 것인가 만들지 않았다고 볼 것인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관계처럼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었다면 일반적인 사인들한테는 무엇인가 시키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뭐를 해 시켰다면 타인의 입장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의무 없는 일인지 있는 일인지에 대한 여부는 그 밑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끊으시고 그런데 그 밑에 줄에 상대방이 일반적인 사인인 경우였다면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는 보수단체한테 돈을 줘라 라고 시켰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직권남용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3번 지문은 강요죄에 대한 문제죠. 근데 만약에 정경련 단체에서 비서실장이 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됐다. 내가 보수단체한테 돈을 지원해주면 내가 잘 보일 수 있겠구나. 향후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면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즉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돈을 지급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에 대한 성립 자체는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을 가보시면 첫 번째 중간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제공을 요구했다. 근데 두 줄 밑에 가시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될 수가 없는 경우였다면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강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고 요건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면 강요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 갑시다. 1번 지문은 됐고요.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2번 지문 갑시다. 2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손해 발생이 야기되었다고 볼 것인가 야기되지 않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 제일 앞에 가시면 은행의 지점장인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병한테 부담하게 되는 외상대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할 텐데 을이 병한테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 은행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이 생겼으니까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문을 보시면 별도의 단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을과 병의 사이에서는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주 끝에 가시면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했지만 그 밑에 주 가시면 실제로 을과 병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였다면 을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외상대금 채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을 해봤자 대신 갚아줘야 될 채무도 없는 것이고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3번 지문 부동산 이중매매 최신 판례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다.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금 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매도인이 가등기를 설정해 줬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중간에 설정해 줬을 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이중매매하고 동일하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쟁점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금 등을 지급받는 과정에 가등기를 적용을 해줘도 순위 보존의 효력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물권 변동의 효력은 전혀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1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 협력 의무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을 해버렸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최신 판례지만 법리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기존에 있던 전화합의체 판결하고 동일한 법리다. 동일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문으로 돌아와서 5번째 주 가시면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가등기를 경유해 주는 경우라 할지라도 가등기는 그냥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본등기를 매수인한테 넘겨준 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수인한테 본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 배임 수재죄에 대한 문제죠. 배임 수재죄가 성립이 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기 자신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든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쟁점은 제3자를 누구라고 볼래? 누구까지는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게 쟁점이죠. 사실관계를 보시면 기억을 더듬더듬 해봅시다. 누구예요? P는 신문사가 되고 갑은 누가 되고 기자분이 되고 A는 누가 되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A와 같은 사람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주십시오. 돈을 드리겠습니다. 갑은 임무와 관련되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런데 갑은 저한테 돈 주지 마시고 저희 회사 쪽한테 돈을 지급해 주세요.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갑이 직접 받은 거예요? 회사가 받은 거예요? 회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회사는 누군데? 회사는 타인이 되죠. 갑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회사는 타인이 된다. 그럼 이 사실관계에서는 타인이 지급을 받은 것이지 제3자가 지급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가 만약에 지급을 받았다면 갑의 누나가 됐든 갑의 동생이 됐든 갑의 친구가 됐든 제3자가 지급을 받게 되었다면 배임 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지급받고 타인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 수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제3자에는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22번 갑시다. 기억번집은 쪽파 키워드. 쪽파 같은 경우에는 명인방법을 하게 되었을 때는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겠지만 지금 지문처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판매는 했지만 매수인이 쪽파에 대해서 명인방법을 실시하기 전이라면
소유권은 여전히 판매자, 매도인한테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지 매수인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쪽팔을 갈아엎어버려도 타인의 재물을 침탈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즉 손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손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면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질문 갑시다. 2번 질문.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두 번째 줄에 범죄를 범할 의도로서 회사를 설립했다. 여기가 키워드. 일명 보이스피싱 단체 대포통장 사건이에요. 갑을 병 등과 같은 사람이 상법상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즉 유효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다만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게 아니라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범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용도로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불시기재죄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설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설립 등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회사를 설립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허위의 기재가 아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기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28조 위반죄가 성립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낚임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사 범죄의 의도라든지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설립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면 제일 끝에 228조 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 4번 질문 합시다. 위조 인장 행사죄입니다. 그러면 위조 인장 행사죄란 말은 말 그대로 도장을 위조했고 위조한 도장을 본래 용법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조한 도장 어떻게 사용합니까? 제가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팠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다가 모셔두기 위해서 파는 건 아니죠. 위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탕 찍어야 되겠죠. 찍은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인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도장을 위조했고 위조한 도장을 용법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장밥에다가 묻히고 땅 찍어야 되겠죠. 찍어가지고 위조되어 있는 인형을 상대방한테 열람, 보여줘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행사죄가 인정이 되겠지만 그냥 위조된 인가, 도장 그 자체를 놓아둔다든지 교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적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단 부분이 틀렸어요. 제 끝에 가시면 그 자체를 그냥 교부하는 행위만 가지고는 위조된 도장을 본래 용법에 맞게끔 썼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24번에 있는 2번 질문 갑시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인 진술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진술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증인 진술서에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술술 읽었다면 결국 이 내용 자체가 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읽을 때도 이 내용 자체는 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되겠죠. 하지만 증인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본 것이 아니라 법관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적은 게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제가 적은 게. 당신이 적은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만 물어봤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만 제가 대답을 했다면 이 대답한 부분은 제가 적은 부분이 맞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맞으니까 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위증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끝에 가시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가 옳은 지문이 맞다. 4번 지문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민사소송인가 형사소송인가.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증언거부권 제도는 있겠지만 고지를 해줘야 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거부권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증언거부권 제도를 고지해주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사한 증인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을 때 위증죄가 여전히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가시면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전히 성립된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25번에 있는 조문들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암기해 두시고 이번 회차도 문제 푸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올해 틀리면 잘 됐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오답 정리해 두시고
자기 것으로 반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